이번은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사교육, 의료 자문, 레게 타령, 센 언니. 먼저 사교육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배우 김지훈 씨의 싱글라이프가 공개됐는데요. 스트레칭 학원부터 농구 연습, 보컬 레슨까지 혹독한 사교육 배움의 현장이 전파를 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자 산 지 한 14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배우 김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스트레칭 샵입니다. 다리 찢기를 목표로, 완증남을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골반을 정렬하면서 다리를 찢다 보니까 어깨까지 펴지고 거북목까지 약간 교정이 되더라고요. 어디야 또? 뭐 치료 소리인데? 안녕. 아, 농구하러 오신 거예요? 농구 스킬 트레이닝 센터예요. 와, 사교육을 엄청 많이 하시네. 그러게. 내가 또 학원, 형 또 학원이죠? 그만해. 집에 가줘! 이거 스카이 캐슬이야? 그래, 스테이크죠. 이거야. 나중에 형이 어머니 나올 때. 손 돌림 툴도 없이 한번 해볼까? 후다닥 합시다, 후다닥. 일단 전에 하던 거 마무리로 한번. 진짜 어려운데. 응, 체크 좀 해봐요.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난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진정해.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말야. 거의 터질 것 같아. 여기는 그럼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잘못 얘기했네. 배우는 시간만 이해. 아니, 인형 아까 너네 그거 6개월? 한 6개월? 왜 갑자기 2년을 창피해서. 아니, 왜 그걸 숨겨요? 제가 이렇게 사교육에 돈을 쓰게 된 이유는 무언가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비로소 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휴, 멋있다.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긴 해요. 위원들은 이번 나 혼자 산다 김지훈 씨 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우들 나오면 좀 멋진 어떤 솔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김지훈 씨는 좀 망가지는 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어떻게 다 못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 개를 다 너무 못하니까 못하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내돈내산, 이제 내가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나의 고통을 사는 것, 그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좀 흥미를 불러일으켜줘서 저는 김지훈 씨의 이번 편은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양한 걸 배운다, 뭐 이거 농구를 배우고 스트레칭을 한다라는 것보다 삶의 태도란 부분에서 좀 되게 좀 재밌게 봤었는데 김지훈 씨가 2년을 거기서 배웠다고 하면서 다들 그냥 2년 배웠는데 그 정도냐라고 놀라는 장면에서 기안84 씨가 취미로 할 거면 그냥 2년 동안 노래방을 다니지 그러셨어요라고 했는데 빨리빨리 늘지 않아도 그래도 어떤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 자체의 전제를 약간 부정하는 말이 돼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려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게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인지하고 그런 좀 누군가의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무안을 주거나 부정하는 것처럼 비치는 좀 리액션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안84 같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 개발을 흔히 뭐 스펙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 나에게 뭐 취업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유리한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김지훈 씨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본인이 무언가를 정말 배우고 싶어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웃음 너머에서 공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다들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되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혼자 산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 때 그때는 사실
세상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잖아요. 아, 맞아. 와. 근데 저절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혼자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의 어떤 자기 개발이 좀 더 어떤 개연성도 있었고 공감도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윤 씨 이번 편은 내용 면에서는 좋은 평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 방송이 나간 후에 배우 김지윤 씨가 미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장면은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드라마가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작품이어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는데요. 이번 논란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방송을 자연스럽게 찍어야 되니까 본인이 정말 보시는 방송을 틀어놓고 찍어야 되겠죠. 그걸 뭐 일부러 MBC를 틀어놓고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찍을 때는 그대로 봤다 하더라도 우리 이 부분은 편집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갔어야지 되는데 아예 그런 인지 자체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된 미드가 나오는 것은 좀 편집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그 모니터링이라는 거에 있어서 제작진이 알긴 어려웠겠죠. 알긴 어려웠을 텐데 이게 좀 약간 의구심은 드는 게 있어요. OTT나 VOD 서비스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뭔가 USB를 연결했거나 PC를 연결했을 텐데 현장에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이 하는 거 그냥 뭐 리얼리티 안에서 찍는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어느 정도 소통을 할 텐데 현장에서 제작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온산 측에서는 문제가 됐던 부분을 VOD에서 삭제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출연자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대중적인 파급 효과가 큰 방송인 만큼 앞으로는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레게 타령입니다.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7일 방송된 우리가락 우리문화 관련 키워드입니다. 2020 풍류 달빛 공연과 함께한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 소리의 다양한 변주 확장을 통해서 다채로운 국악의 매력을 뽐냈는데요. 특히 이제 전통적인 판소리와 레게풍의 선율을 결합한 이른바 레게 타령 무대가 전파를 타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제비가 날아든다 제비가 날아든다 흑무제비가 날아든다 제비가 날아든다 제비가 날아든다 흑무제비가 날아든다 이 제비가 본표 박씨를 물고 올 적에 좋은 경치만 찾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흥부 앉은 처막 끝에 당두어여 무엇이라 울음을 우는디 이 제비가 어떻게 우는고 하이 제지제지 거지여지 우지매요 찌각지 저지여지 은지덕 삼지표지 대지배요 제지제지 거지여지 우지매요 찌각지 저지여지 은지덕 삼지표지 대지배요 박씨를 대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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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구름 사이로 풍류달빛 공연과 함께하는 MBC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소울소스미츠 김유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울소스미츠 김유리의 노선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판소리하는 김유리입니다. 아, 네. 좀 뵙기 힘든 비주얼이세요, 두 분 다. 네, 과감한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렇게 또 우리 가락 우리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유리 씨는 어떠세요? 레게랑 같이 음악을 해보니까 그 장단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미 익숙한데 익숙해, 맞아요. 네. 한 것처럼 저도 하고 만났는데 연습을 아무 소리나 같이 내면서 하는데 편안한 거예요. 의외로.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느꼈던 그것들이 관객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음악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은 이번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라 우리 문화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오래전부터 좀 하이브리드를 추구하고 있었던 국악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고 그런 무대들을 다채롭게 보여줘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목받는 그런 퓨전 국악을 이끄는 그룹 중에 하나여서 더 기대를 하고 봤었고요. 그 이질적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저의 선입견을 좀 이렇게 깨는 그런 자연스러운 음악이어서 굉장히 좀 듣기 편하게 들렸고 판소리 그 노랫말에 담긴 해악을 그대로 이용한 그 노랫말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비는 알고 있다. 와. 이 곡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악인들은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흥보가 중에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올 때 이렇게 네. 울어요. 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함지표지 내지배요 빼그르르르 하고 우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어떻게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막 내용들을 제가 막 갖다 모아가지고 또 후렴구도 만들고 그래서 함께 또 이렇게 만들어 보았죠. 거지연지 우지배요 낙지각지 절지연지 은지덕 잠지표지 내지배요. 제비 울음소리를 그대로 이제 가차한 소리를 후렴구에 사용을 했는데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제가 들을 때도 잘은 모르지만은 위화감 없이 들리더라고요. 그 둘이 함께하는 협연이 왕관도 쓰고 퍼포먼스를 한다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실 이제 노선택 씨가 이제 판소리와 레게의 성공적인 결합이라는 작은 공을 쏘아 올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맞아요. 작은 공을 하나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제 판소리와 레게라는 이 음악이 이렇게 맛있고 멋있게 나올 수도 있구나. 네. 이런 맛을 봤으니까 또 매진해야죠. 계속 새로운 작업하고 네. 작품 만들고 활동해서 또 찾아뵙고. 작은 공을 쏘아 올린 이것이 나중에 좀 어떻게 큰 공으로 다시 되돌아올지를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판소리와 레게가 결합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기존의 다른 음악 방송에서 나오지 않고 국악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었거든요.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은 데 나와도 충분할 만한 내용이 국악 방송에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젊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국악 방송이 대중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김난희 씨의 진행이 아주 좋았어요. 소리꾼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오가서 저는 굉장히 진행도 좋고 음악의 내용도 굉장히 좋고 다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째 하는 거야? 보니까 토요일 새벽 5시에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우리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가락, 우리 문화에서도 더 다채로운 시도가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의료 자문인데요.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3일에 방송된 PD 수첩 관련 키워드인데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어요. 특히 이날 방송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또는 보험금 금액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 자문을 이용한다, 사실상 악용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터널 앞에서 멈춰선 차. 뒤에 오던 차가 이를 보고 멈춰섭니다. 운전자를 도와 터널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한숨 돌리려던 순간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화물 트럭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고 장기와 동맥이 파열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김용선 씨. 1년 반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안 들어잖아요. 다리가 그나마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대신 의문의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김 씨가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는 보험사 의료 자문이 소견서였습니다.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보험사 직원이 전달한 서류만으로 김 씨의 장애를 평가했습니다. 자문인은 그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관절을 움직이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문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묻자 보험사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환자 주치의의 의견이 중요하듯이 보험사 자문이의 소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보험사에서 50% 호의장애일 경우에 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50%가 안 나게끔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을 한 거죠. 보험사는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상해 40%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않고 아마 그 의사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의사가 만나고 싶어요. 그 가짜 의사 아니에요? 의사 자문을 하신 선생님을 지금 어쨌든 이야기 듣겠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언론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자문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 대학병원 의사들, 박사들이, 전문의들이 자문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귀찮은 일을 안 하겠어요. 고객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전혀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알려도 되니까 보험회사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PD수첩은 22곳의 생명보험사와 14군데 손해보험사의 최근 5년간 의료자문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보험사들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고 자문료로 약 787억 원을 썼습니다. 연평균 170억 원이 넘는 돈을 의료자문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이 돈은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그 보험 가입자들이 그 매달 이제 보험료를 내는 거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매달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의료 자문비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좀 되게 모순된 상황입니다. 방송 확인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한번 살펴보면요. 아픈 사람 돈 주는 건데 왜 이래야 하나요? 참 세상이 너무합니다. 저도 작년에 통원치료비 청구했는데 과도한 치료라고 자문서 들이밀면서 지급 거부당했습니다. 보험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보험사들의 이런 행태, 우리가 제3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닌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합니다. 보험사들의 횡포에 분노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바꿔나가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의원들 이번 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PD수첩의 대중적인 호소력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힘이 이제 이번 주제에서 특히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또 그 보험사 관련해서 왜 이러한 그 문제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봤더니 여러 분야에 정말 꼼꼼하게 얽혀있는 그런 비리들을 또 짚어냈잖아요. 이제 불투명한 자문위의 선정 방식이라든지 그런 의료인들과 보험사가 결탁했다라는 어떤 의혹이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개선해야 될 금감원이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이런 보험회사의 자문으로 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게 한 개인의 피해 사례가 아니라 정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느꼈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칭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PD수첩 시작할 때 이제 그 복싱으로 연출을 했어요. 근데 되게 공감했던 게 결국 그거잖아요. 체급이 다른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둘이에요. 보험사가 있고 보험 소비자가 있어요. 둘 다 돈을 원하죠. 보험 소비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 거죠? 보험을 가입하자마자 뭐 암에 걸리거나 차에 치이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죠. 이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사는 이 전략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부지급률을 높이는 게 보험사들이 돈을 버는 핵심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이랑 대학생이 게임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보험 게임은요. 정보가 비대칭되어 있고 그렇다 여기서 소비자가 사실은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사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잖아요.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관 같은 거 읽어보면 굉장히 세세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받기 힘든 그런 보험들도 상당히 많다는 건 제가 또 체험해서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자문위의 어떤 역할이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한 재활 전문의의 인터뷰가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목발 짚고 아니면 지팡이 짚고 화장실 이동 중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 지팡이 짚고 병동에서는 화장실 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장애율을 낮추려고만 덤빈다면 한도 끝도 없이 낮출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근거를 대준 것일 뿐이지 이 자문위의 소견이 의학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한 소견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죠. 환자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걸 정말 공정하게 환자의 상태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데 좀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 의사분들이 자기가 쓰는 소견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나왔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의 그 소견서 때문에 지금 의료 사기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서류 자문이라서 이거 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데 왜? 별 의미가 없다고요? 이 정도 소견일 때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사전 묵질이 그런 형식이죠. 그런 의료. 저희 의견이 100% 반영되리라고는 예상 안 하는 거죠. 또 법적 근거 자료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험사에서는 그게 아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한 코멘트를 진짜 딴 다음에 그것을 엄청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분명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순간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아주 어려운 싸움을 지속하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투명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센 언니인데요. 흥미로운 키워드네요.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예, 지난 8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차별과 억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친 조선의 센 언니들 편으로 꾸려졌는데요. 어우동과 신사임당의 삶을 조명하고 그간 가려져 있던 조선시대 천재 시인 허난설원의 비극사까지 주목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이 동상 있네요. 동상이 어머. 호난서러. 음노라 구름술에는 빛과 모양의 경계를 넘었고 은빛 누각의 해비치니 노을 젖은 기둥은 미혹된 티끌 같은 세상을 벗어났구나. 우와. 그게 한시예요. 한시. 한문으로 쓴 시. 허균이 허난설원 문집으로 출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명나라의 한 시인이 허균을 만났어요. 이 작품 한번 보세요 하면서 문화 시집을 준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다가 기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인이 그걸 중국으로 가져갔거든요. 거기서 출간을 했어요. 와. 중국에서 완전 베스트셀러에 난리가 나. 이게 한류예요. 야, 역시. 한류. 18세기가 되면서 일본인이 이 책을 가지고 또 가. 또 터져. 일본까지. 근데 하늘에서 알았구나. 맞아요. 하늘에서 알았거든요. 예. 근데 누가 몰랐는지 알아요? 조선. 조선만 몰라요. 그러니까. 사임당은 조선 후기 수백 년간 최고의 성모로 떠받침을 받았잖아요. 왜? 자식이 잘 됐잖아요. 근데 그녀의 차이점 뭐예요? 자식이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허난설원은 상대적으로 사임당에 비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잊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실력 하나로 자신의 작품 하나로 정정당당히 평가받았네요. 자, 이 사임당 하면 흔히 이제 현모양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잘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광고용 캐릭터. 신사임당을 브랜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선 후기의 우암 송시열 선생이에요. 브랜딩을.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서임만에 뭔가 그 구심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띄우기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고요. 성모예요, 성모. 저 사임당이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질투하고 마리아가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런 거는 보고 싶지 않겠지. 불편한 진실이지. 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항상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유교적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려. 그리고 거기에 갖다 끼는 거예요. 사임당을. 네, 사임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임당이 아니라 율곡의 어머니, 신격화,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인들의 이상향 성모를 만든 거죠.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사임당은 이제는 재평가돼야 된다. 우리가 아는 조작된 그런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이제 벗어버리고 한 여인으로 능력 있는 여자를 넘어서 예술가로서의 신사임당을 봐줘야지 그런 조금 만들어진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벗겨줄 필요가 있다. 포장지. 네.
이번 편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얘기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니 공감도 가고 재미있네요. 어렸을 때 항상 궁금했음. 현모양처라는 걸로 이렇게 유명할 수 있나? 이렇게 방송에서 알려주니까 좋다. 어우동, 신사임당, 헌안설원 이야기까지 한 개인의 인생 얘기들 집중해서 봤네요. 조선시대 여성 위인들의 삶의 이면을 알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는 댓글이 다수였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조선판 센언니 특집에서 다룬 3명의 위인 중에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신사임당이 이번 편에서 제일 좋았었거든요. 신사임당이라는 분은 하나의 캐릭터화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부각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헌안설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국에서 일종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라고 요즘 말로 설명을 하니까 훨씬 와닿는 거예요. 아주 유능하고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그분들의 가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부각하는 그런 내용을 해줬다는 점에서 좋았고요. 그 신사임당 관련한 스토리텔링은 저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현재 가장 비싼 지폐에 얼굴을 올리신 분인데도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현모양처라는 그 프레임이 조선 남성 4대부들이 그 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성모화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정말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말 뛰어난 부분들을 되게 가렸다고 얘기한 부분이 센언니 특집에 맞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거기 이제 어우동 관련 이야기할 때 이제 질문하잖아요. 기생 아니었나요? 그 여자 있잖아, 어우동. 네, 있죠. 약간 야한 춤 추는. 맞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웃을 게 아닌 게 우리가 이 정도밖에 몰라요. 웃을 게 아니라 우리가 딱 이 수준이다. 전현무 씨가 그 얘기를 하는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유명함으로 인해서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 자신에게 바로잡는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가장 좀 인상이 깊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센언니 특집은 좀 알차고 흥미로웠던 편이다. 그래서 이번 특집 통해서 또 다른 시대의 여성들 또 발굴해가지고 특집 한 2편, 3편 계속해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역사 속 인물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선녀들의 의미 있는 탐사, 앞으로도 저희가 쭉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